자, 487페이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가? 467페이지 487페이지 틀린가?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 한옥은 몇 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50호부터. 그래서 단독주택은 원칙 30호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한옥이라든지 단독주택 단지 이런 것들은 50호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을 할 수 있다. 공구별 세대수는 몇 개가 최소였죠? 300개. 그러니까 공구별로 나눠서 공사를 한다는 건 최소 1공구, 2공구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1공구 최소 300개, 2공구 최소 300개 해서 60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공구별로. 그 다음에 3번. 사업 주체는 공사의 착수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원칙 얼마 안에 착공해야 되죠? 5년. 그 다음에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 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읽어두십시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의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유가 없을 날부터 얼마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죠? 1년. 연장하는 건 1년.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에서는 원칙은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죠. 근데 건축허가는 원칙은 2년 안에, 근데 공장은 3년 안에 착공을 합니다. 근데 둘 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착공 의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둘 다. 건축법에서도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착공 의무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번.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요거는 문제 그대로를 그냥 기억을 해 두십시오. 뭐 요약서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1번에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가 착수 진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죠.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걸 물어보는 건데,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착수 기간이 지연될 때. 2번에 공공택지 개발 사업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 시설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착수 지연될 때, 이럴 때도 연장이 됩니다. 3번에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 청장이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았을 때, 이럴 때 문화재 파야 되니까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되고. 4번에 해당 사업의 시행, 4번 빼고 일단 5번부터 보죠. 사업 주체가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 착수가 지연될 때, 이럴 때는 연장이 되는데, 4번에 보시면은 해당 사업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 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착수가 지연될 때, 이거는 연장이 안 됩니다. 해설에 2번 보면은 참고 그 해설의 박스 있죠. 2번에 박스 안에 2번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될 때는 연장이 가능한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그러니까 소송 외의 방법으로 지연될 때는 연장이 안 되고,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일 때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해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뭐 다시 또 사업에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489페이지 8번 문제. 조합이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뭐 받아야 되죠? 설립할 때? 신고. 다른 조합들은 싹 다 인가받는데 지어진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하면 되죠. 신고.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라 50% 이상,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죠. 그리고 임대주택 세대수는 포함한다고 했습니까? 제외한다고 했습니까? 제외. 그래서 지역 직장주택조합, 조합을 할 수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즉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최소 20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되죠. 그리고 이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에는 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 임대주택 빼고.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면서 최소 20인.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는 몇 명으로 보죠? 소유자 숫자 산정할 때 공유는 1명, 대표는 1명.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도 다 똑같았죠. 이런 것들은 다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의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가 아니고 사망일 때는 상속인은 따로 조합원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망일 때는. 사망하면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상속인이 포괄승계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상속인으로 교체를 하는 거지 50% 미만일 때만 충원하고 상속인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의나 무주택인 세대주의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피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하니까 상속인은 자격 요건은 필요 없고 그냥 교체하는 겁니다. 상속인으로. 그 다음에 5번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처음에 인가 받았죠. 변경할 때는 인가 받습니다. 처음에 인가 받았으니까 변경할 때도 인가 받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등록에 관한 부분이죠. 등록. 자, 등록의 요건은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대지조성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등록할 때는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거는 연간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네. 이건 등록의 요건. 등록은 연간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내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사업주체는, 그러니까 9번은 등록에 관한 부분이니까 20이랑 1만이죠. 20이랑 1만. 그 다음에 10번. 사업주체 갑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을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네. 사업계획 승인하고 나면 고시를 해줍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그 다음에 2번.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죠. 외의 공구. 해당 주택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얼마나 착공하죠? 2년. 최초의 공구는 5년. 승인일로부터 5년. 승인일로부터 5년입니다. 근데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그 다음에 3번. 갑이 소송 진행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연장은 얼마 해주죠? 1년을 연장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는 첫 번째, 착공 의무 기간 안에 착공 안 할 때. 그래서 원래 승인일로부터 5년 안에 착공해야 되죠. 근데 승인 받고 나서 5년 안에 착공 안 하면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주체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요거 2번, 3번의 경우에는 분양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문에 보면 맨 앞에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그리고 취소는 할 수 있다고. 첫 번째는 착공 의무 기간 안에 착공 안 했을 때. 두 번째는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세 번째는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근데 요 2번, 3번 이런 경우에는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없죠. 5년짜리들은 착공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최초 공고 외의 공고를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착공을 안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 11번 매도 청구권. 주택건설 대지에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매도 청구 대상은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업 주체는 매도 청구일 전 얼마 이상 소유자랑 협의하죠? 3개월 이상 6개월이 아니라 60일이 아니라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되고,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0%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모든 소유자에게 하려면 95% 이상을 확보해야 되죠. 80% 이상 95% 미만일 때는 누구 빼고? 원주민 빼고. 그 원주민이 그 밑에 나오니까 그때 보죠. 자, 동그라미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80%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구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죠. 이게 원주민이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부르고 95% 미만일 때는 이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5번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죠. 매도 청구, 리모델링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의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틀린 것. 사업 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만 주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건설을 할 수 있다.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사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뜰 한 채 이런 거는 동일한 형별로 똑같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우리 정비법 할 때 한번 했었는데, 사업계획 승인 같은 거 신청할 때 주택건설사업이랑 관련이 없는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한 소리 같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일어나니까 법에다가 써놓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통보해야 한다. 아까도 지문에 나왔었죠.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들은 그냥 읽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3번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갑이 주택단지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은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권이라는 거죠. 이게 그 35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요약서에 355페이지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권. 사용검사 후니까 이건 공사가 다 끝났죠. 사용검사 받았으니까. 해서 여기가 이제 주택건설 대지인데 사용검사를 받아서 입주자들이 다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원래 사업계획 승인을 받던 시점에 여기 토지 소유자가 김정은 이렇게 김정은 소재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땅은 어떻게 하죠? 2차례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죠. 해서 법원에다가 감정가를 공탁을 하고 사업을 한 겁니다. 쭉 사업을 했는데 사용검사 받고 나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죽은 줄 알았던 김정은이 이제 살아 돌아온 거죠. 해서 이 사람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를 합니다. 김정은이. 그러면은 이 김정은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 입주한 사람들은 지금
남의 땅 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땅 위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우리가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소유권을 해보겠지만 좀 팔고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권. 공사 끝나고 나서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에게 팔고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하나 보면은 1번에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김정은에게 해당 토지를 뭘로? 시가로. 매도 청구는 항상 시가로 하죠. 매도 청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의 소유자들을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전부가 원고가 되는 거예요. 원고가. 그럼 입주민이 2,000명이 되면 2,000명이 법원에 다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표자를 선정해가지고 대표자만 법원에다 보낼 수 있는데, 대표자를 선정할 때는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요건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당연한 것이죠, 이거. 입주자들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만 법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 대표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을 대표자라든지 아니면 동의한 사람들한테만 미치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또 법원에 가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보내고 그 대표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입주자 전체에 미칩니다. 동의를 하든 말든. 이런 것들을 민사소송법에서는 제가 말했지만 뭐 선정당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정당사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이게 뭐냐면은 한 원고가 100명씩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휴대폰 소송 같은 거. 휴대폰에 불량 나고 막 폭발하면은 그 휴대폰 사용자 중에 변호사가 있는 거죠. 변호사가 제가 대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나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광고 효과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나서는 겁니다.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변호사, 이런 삼성을 상대로 대표 변호사로 나갔다 하면은 뉴스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원고들의 대표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표로서 법원에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라든지 몇 명이.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은 판결의 효력은 삼성 휴대폰을 쓰고 있는 이 사람 전체에게 당연히 미쳐야겠죠. 대표자를 선정한 사람한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얼마? 5% 미만. 그러니까 요 면적이 작아야 됩니다.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가 주택건설 대지의 절반 이상인 거죠. 엄청 많죠. 그러면 이 입주자들이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 토지 소유자들이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네가 나가. 그러니까 작을 때만 좀 팔고 나가달라고 하는 거죠. 5% 미만일 때. 그 다음에 5번.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원래 이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소유권을 100% 확보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제대로 김정은이 어디 있는지 못 알아봤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요게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권. 최근에 시험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 몇 번 나와가지고 한번 보면 493페이지 13번 문제죠. 1번 지문. 주택의 소유자들은 가백에 해당 토지를 가격은 뭘로? 시가로. 매도 청구할 때는 항상 가격은 시가로. 매도 청구는. 그 다음에 2번.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해서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얼마 이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이게 맞죠. 3번.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전체에 미쳐요. 전체 입주자에게. 그 다음에 4번. 갑의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를 넘는 경우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5%를 넘으면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갑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얼마 안에 의사표 전달이 돼야 되죠? 2년 안에.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2년 안에 송달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4번 이거 쉬운 거죠. 공구별로 사업을 하려면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1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옳게 연결된 것. 첫 번째 점 보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제 그 뒤에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하는 경우를 다시 한번 보죠. 사업계획 승인은 원칙 지자체장이 했었죠.
그래서 면적 10만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 광, 시, 군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하는 경우는 첫 번째, 국가 내지는 주공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번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지자체장은 뭐 어떻습니까? 택도 없죠. 그래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세 번째,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내지는 지역 균형 개발 내지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공이 총지분의 50%를 초과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요게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것들 제가 대표적으로 한 3가지 말씀드렸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 누가 결정하죠? 그렇죠.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도시군 관리계획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결정을 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는 국장이 위반한 거. 국장이 위반한 거. 서비스로 좀 더 해드릴까? 국장이 위반한 사유는 뭐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을 때.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에는 국장이 위반하죠. 그 국장이 위반한 건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한테 결정을 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거 맞습니다. 시 하지 마시고 시가와 조정구역이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 도지사가 지정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해양수산부. 오, 이런 건 자신있게 하시네. 그게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원칙 누가 합니까? 시, 도, 대도시. 제가 관리계획 결정이랑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랑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똑같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절차랑 관리계획 결정하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원칙은 시, 도, 대도시.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시험 끝나고 나면 지옥입니다. 지옥. 천, 구, 이, 제, 요 이렇게.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쳐 있습니다. 어떻게 지정하죠? 협의, 그렇죠. 둘 이상이면 협의.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칠 때는 협의해서 지정을 하죠. 근데 이 시, 도지사끼리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국장이. 시, 도가 협의가 안 되니까, 둘 이상에서 협의가 안 되니까 국장이. 그 다음에 천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국은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게 천, 국, 이. 그 다음에 쟤는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이 있고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이 있죠. 국장한테 제안이라는 거는 행정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제안이라는 거 한다고 했고 요청은 행정청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안은 원래 누가 있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채요. 여기서 이때 제안한 사람 이게 누구였죠? 시행자. 그러니까 국장한테 제안하는 사람도 시행자 중에서 누구?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공공기관이랑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 국장한테 제안한다고 했죠. 공공기관은 각종 공사들, 그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요 두 가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하죠. 뭐 2달 전에 배웠던 게 지금 기억나면 학원에 왜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복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7월달 뭐 8월달에 문제풀이 하면 학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혼자 하면은 절대 못 따라옵니다. 절대. 수업 시간에 하는 양을 자기 혼자서는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학원에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 이렇게 오면은 한 6월달 뭐 7월달까지 이런 강의 하다가 안 오죠. 그러면 동네 도서관 가면 그거 앉아 있습니다. 여름 지나가지고 한 40대 분들 이상으로 도서관에 앉아 있다. 거의 90% 이상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죠. 학원 다니다가 자기 혼자 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학원 나오는 거 시간 아깝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시간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이 자기가 예습 안 해오니까 시간이 아깝지. 그러니까 문제풀이 할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리 풀기가 너무 힘들면은 해설이라도 같이 좀 읽어오십시오. 해설이라도. 그래야지 수업 시간에 좀 더 받아들이는 게 편하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뭐 국계법 한다고 해서 국계법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건축법, 주택법에 필요한 부분들도 다 끌어다 설명을 드리니까 반복하는 횟수로 따지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이 사람들이 시행자 있죠. 그래서 좀 더 해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는 크게는 공공 부분의 시행자, 민간 부분의 시행자 이렇게 구분했었죠.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229페이지 요약서. 거기 보면 시행자가 나오죠. 공공부분의 시행자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그 중에서 2번, 3번에 있는 공공기관이랑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국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공사, 그 다음에 4번 뛰어넘고 5번, 6번, 7번 요게 민간 부분의 시행자죠. 토지 소유자나 조합, 그 다음에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민간 부분의 시행자. 그래서 공공이랑 민간으로 구분하고 그 공공시행자 중에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국장에게 지정을 제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청은 행정청이 하는 거죠. 여기서도 원래 요청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요청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행정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장에게 요청을 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하는 경우, 뭐 시험에 무수히 출제는 무수히. 이렇게. 그래서 자 보시면은 15번 문제, 494페이지 15번 문제. 첫 번째 점에 보면은 시행자가 지금 누구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하죠. 여기 1번에 국가나 주공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누가 하죠? 국장이. 그러니까 뒤에 건 읽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뒤에 거 읽을 필요도 없이 주공이 사업을 하니까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 이 필요해서 여기 지역균형개발 여기 있죠. 지역균형개발. 요거는 좀 찾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내지는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국장이 뭘 해야 됩니까? 지정, 고시 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해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해서 국장이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누가 하죠? 국장이. 그래서 둘 다 국장이 하는 겁니다. 둘 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 16번 문제.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수시로 나오는 겁니다. 수시로. 그 다음에 조합. 1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등록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건 저번 주에 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보면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에는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고용자, 그 다음에 법인이랑 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연간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 지자체 등록 안 하고, 주공 안 하고, 지방공사 안 하고, 공익법인 안 하고, 조합 안 하고, 고용자 안 하고 등록하는 사람을 등록사업자라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법인이랑 개인. 법인이 등록할 때는 자본금이 3억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 그 다음에 관련 분야 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이런 것들이 등록의 요건이었죠. 그리고 조합이나 고용자는 무조건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 그때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 그래서 거기 질문해 보시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조합은 등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고용자도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업자랑 같이 할 때.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틀린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 지문만 정확하게 알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문제죠. 이런 것들. 3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뭐 하죠? 신고. 다른 것들은 다 인가받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만 하면 되죠. 4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원칙 어떻게 모집하죠?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 거지 선착순의 방법으로는 모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접수 순서대로 모집하지 말라는 거죠.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모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요게. 그다음에 5번 보통 시공자랑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경쟁입찰을 하죠. 이것도 경쟁입찰합니다. 경쟁입찰. 죄송합니다. 요게 아니라 시공자와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요거 그대로 읽어두십시오. 그 다음에 17번.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거. 뭐 너무 쉬운 겁니다. 답을 문제에다 써놨죠. 대부분 인가받는데 신고하는 거 우리 배운 거 딱 하나 있죠.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이런 것들. 이렇게. 그 다음에 18번. 옳은 것.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은 등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조합이나 고용자,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기측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주거전용 면적 90제곱미터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한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그렇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되는데 90제곱미터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승인을 얻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되는 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 지역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원래는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는 게 안 되는데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을 충원할 때 그때 충원되는 사람들이 조합원 자격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합원을 이때 모집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이때 충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충원될 때의 조합원들이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있는지 6개월을 거주했는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충원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때라고 했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원일을 기준으로 해버리면은 이때 처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조합원들이랑 충원되는 조합원들의 자격 요건을 달라집니다. 이게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내가 이 지역에 4개월 거주했습니다. 4개월. 근데 이 충원할 때는 6개월의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충원 당시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해버리면은
원래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충원될 때는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조합원이랑 자격 요건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모든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동일하게 하려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원되는 사람들도 자격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답으로 낼 때는 충원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수제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원되는 사람들도 자격 요건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충원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5번. 조합원이 사망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무주택자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 요건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받는 사람은. 그 다음에 19번. 지역주택조합 총회 필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 배운 적이 없죠? 근데 이거 조금 어렵긴 하지만 풀 수는 있습니다. 1번. 조합위원회 선임 해임.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주택 상환사채의 발행 방법 및 변경. 그 다음에 자금 차익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5번. 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조합 규약의 변경. 고민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정답을 보셨습니까? 372페이지 보실 거예요. 요약서. 자, 나중에 주택 상환사채가 나올 거니까 미리 요거 주택 상환사채는 좀 설명을 드리죠. 주택 상환 1번 2번 채 사자가 1번이라고 했습니까? 2번이라고 했습니까? 2번. 1번? 1번이 뭐라고 했죠? 이 사자 쓰는 사채는 안 갚으면 빼가는 거예요. 사사로울 사자가 아니라 모일 사자. 회사할 때, 주식회사 할 때 그 사자입니다. 그래서 주택 상환 사채는 발행자가 회사입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해서 주택 상환 사채라고 해요. 사채.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그래서 아까 사업주체 후보자들이 있었죠.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 조합, 그 다음에 고용자, 등록사업자 중에서는 법인이랑 개인. 그 중에서 회사가 발행합니다. 회사가. 첫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가 발행하고,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에는 법인이랑 개인이 있었죠. 그 중에서 회사가 어디입니까? 개인은 회사가 아니니까 법인이. 이렇게. 그러면 조합은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 중에 법인. 그럼 조합은 발행자가 없죠. 그래서 한 번에 주택 상환사채 뭐 나오죠? 조합이랑 주택 상환사채는 아예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걸 시험장에서 알아내기라는 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니긴 합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지만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조합이랑 주택 상환사채는 아예 관련이 없는 건데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집어넣어놓고 이런 거 찾아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거는 사실 주택 상환사채 문제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택 상환사채는 조합은 발행하지 않으니까 조합총회에서 이걸 의결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쓴 김에 주택 상환사채 쌌다 설명을 드리죠. 이런 사람들이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할 때는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국장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채권 발행할 때는 뭐 받아야 되죠?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민간 발행하는 채권은 항상 보증받았을 때. 그 다음에 주택공사는 공공이니까 그냥 발행하면 되는데 민간 중에 등록사업자 중에 법인은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요건이. 그래서 등록사업자 중에 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억 이상. 등록할 때는 3억 이상인데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5억 이상.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의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 이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등록사업자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요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채권을 가백에 발행할 때 N은 액면가 그대로 발행할 수도 있고 선이자 떼고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는 말 그대로 주택으로 상환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주택으로 상환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뭐 주죠? 지급 제시하면 뭐 줍니까? 주택으로 상환하는 채권이니까 주택 줍니다. 주택. 근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상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상환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게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보죠. 오케이.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보통 한 30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상환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택 상환사채 옆에 발행자가 나오죠. LH공사, 주공이라든지 등록사업자 중에 법인이 발행합니다. 그리고 발행할 때는 국장에게 승인을 해야 되죠.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 회사채를 말한다. 회사채, 사사로울 사자 그게 아니라. 그래서 가로 안에 보시면 등록사업자 뒤에 가로가 있죠. 자본금은 얼마? 5억 이상이어야 하고 등록사업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법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 그 다음에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에서만 발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민간이니까 채권 발행할 때 뭐 받아야 되죠?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발행 승인. 승인은 누가 해주죠? 국장.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발행 방법. 액면가 그대로 발행할 수 있고 할인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2번은 됐고 3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 대장을 갖추어 두고 상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낸다. 그 다음에 명의변경. 상환자 들어가면 뭐라고 했죠? 김영식 증권. 그래서 이것도 명의를 변경할 때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상환사채의 효력.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는 그 등록이 말소된 때라도 뭐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죠? 보증받았으니까. 지급 보증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상법을 준용합니다. 상법을.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상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회사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그 뒤에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그게 중요합니다. 입주할 때까지가 아닙니다. 공급계약 체결할 때까지만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계약 체결할 때까지. 그 다음에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는데 원칙은 주택 상환사채는 양도가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거기 보면은 나오는데 360페이지 보실까요? 거기 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한 각종 증서를 사고 팔면 안 된다고 했죠. 거기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박스 안에 주택 상환사채.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도 원칙은 사고 팔고 하는 게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아까 전매 가능 사유랑 비슷합니다. 그 세대 구성원의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이주할 때,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할 때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2년 이상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이게 주택 상환사채. 그래서 채권은 공법에 총 4개 나오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 채권이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9번 문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한테는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다음에 20번 사용검사. 틀린 것.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아까 동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이행이라고 했습니까? 미이행이라고 했습니까? 미이행. 그러면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이행입니까? 미이행입니까? 미이행. 이럴 때는 동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 사업 주체가 파산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 보증자도 없죠. 자, 파산했을 때는 원래는 보증인이 합니다. 근데 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인도 파산했을 때는 누가?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다시 기억이 안 나시면 또 계속 하면 되죠. 계속. 자, 사용 검사는 원래는 사업 주체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주체가 파산했거나 내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때, 자, 파산했을 때는 첫 번째 보증인이, 시공 보증인이 시공자를 선정해서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 검사를 신청합니다. 근데 보증인도 없거나 보증인도 파산했을 때 N은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주체가 사용 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보증인,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시공자까지 사용 검사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 해서 사업 주체가 파산했고 보증자도 없을 때 N은 입주 예정자가 사용 검사를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주택 건설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N은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사용 검사도 공구별로 받을 수가 있죠. 사용 검사는 며칠 안에? 15일 안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가 되고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이 있을 때 공동주택은 뭐별로? 세대별로.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주택은 동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이렇게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이렇게. 21번. 틀린 것.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맞죠? 아까 조합 설립할 때 여기다 인가라고 쓰고 여기서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은 2년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필기할 때.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면은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힘내십시오. 화이팅. 자, 2번. 사업 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N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사업 주체가 되려는 사람은 미리 등록을 하죠.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공사에 착공을 하죠. 얼마 안에? 5년! 집에 가고 싶습니까? 5년.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착공할 때 제가 가로 하나 여기 뭐 썼죠? 그거.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자, 착공하려는 자는 공사계획을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예?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해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 취소는 무조건 할 수 있다. 그것만 알고 있을 때 이건 문제를 푸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그 대지의 소유권을 권한을 확보한 경우 N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원칙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죠. 근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첫 번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데서는 80% 이상의 권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권한을 확보했을 때. 그거. 권한을 확보했을 때. 세 번째는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권한을 확보했으니까 승인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 사업비의 10%를 감액 변경하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오, 이거 경미한 사항인가? 라고 하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3번에 확실한 정답이 있죠. 이런 것들에 눈이 헷갈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이 쉬운 것들은 나머지 지문들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확실한 정답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찍어야 됩니다. 취소는 무조건 할 수 있는데? 라고 하고 3번 찍고 넘어가야지. 이런 지문에 휘둘리면은 그때부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답률도 떨어지고 이렇게. 자, 500페이지부터 공급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